우리가 아직 문법 뭐 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고 했어.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나갔었냐면, 뭐 나갔었습니까? 의문, 삼, 아니, 우리 수업. 우리 뭐 나갔냐면, 의문 체계부터 의문 변동 살짝 맛보기. 요렇게 나갔었고,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의 농사, 서정갈래 특징, 요렇게 나갔었어. 근데 문법을 나가기에는 살짝 리스크가 큰 게 문법을 내실지 안 내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문 변동을 쫙 나가버리면 조금 안 내신다고 했을 때 리스크가 크잖아. 그래서 쌤이 어떻게 나갈 거냐면 오늘은 여기 카메라랑 워커 요거 길잖아요. 소설. 요거 원테이크로 좀 쭉 나가주고 추가 프린트 방문객실을 나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산수유나무의 농사 복습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그거랑 비교를 할 거거든. 그 두 시를. 왜냐하면 그걸 가져오신 이유가 그늘을 비교하려고 그늘이라는 시어를 가져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게요. 그리고 문법 진도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바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볼래? 잘 보여? 잘 보여? 음. 잘 보이는 거 맞아? 조금 더 확대할까? 조금 더 확대할게. 자, 우선은 우리 서사갈래의 이해라고 쌤이 먼저 적어놨는데 우리가 보게 될 카메라랑 워커 그거는 소설이잖아, 소설. 그치? 그러면은 서정, 서사, 극, 교술 요런 갈래들이 있단 말이야. 네 가지 갈래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갈래로 구분을 할 수도 있어. 그 중에서 서사에 해당되는 거라서 서사 갈래에 대한 이해를 쭉 좀 정리를 해왔어. 그 한쪽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둬봐. 문학의 구분, 즉 갈래의 구분을 말하는 거야. 갈래. 시, 요런 거. 향가, 고전, 시가, 요거 무슨 갈래? 정서를 담았다 해서 서정갈래라고 할 거야. 서정갈래. 여기서 배웠던 게 우리가 산수유나무의 농사.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카메라와 워커 요거는 서사라고 해서 이야기 사자를 써. 이야기가 있는 갈래라는 거야. 그래서 서사갈래. 우리 미래에는 카메라와 워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 연출하려고 그리고 희곡 무대에서 보여주려고 이런 거 있잖아. 씬 원 요런 것들 있고 행동 지시문 있고 뭐뭐뭐뭐 하며 이렇게 대사를 줘. 요런 것들은 우리가 극갈래라고 해. 극 상연이나 연출 요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를 극갈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서 에세이 같은 거 너네 많이 읽니? 많이 안 읽어? 어때? 안 읽어? 안 읽어? 읽어야 돼. 책도 좀 읽어. 알겠지? 에세이 같은 거,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쓰는 사람이 작가 자신이야. 이런 것들은 이 쓰는 사람이 이 서술자가 아니잖아. 작가가 서술자야? 아니지. 작가랑 서술자는 달랐어. 그치? 왜냐면은 작가는 작가고 쓰는 사람은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쓰고 이랬잖아. 그리고 서정갈래 시에서도 시인이랑 시에서 말하는 화자는 달랐었지. 근데 요거는 어때? 지금 볼 교술갈래? 요거는 글쓴이가 곧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야. 교술갈래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수필도 있고 예시로
아니면은 여행 가가지고 난 무슨 경치가 너무 좋았어 막 이런 거 기행문 들어봤지? 기행문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요렇게 네 가지 갈래로 나뉘어. 크게는 네 가지 4분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 해당하는 게 이 단원에서 배울 거고. 근데 요렇게 안 보고 요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 시나 아니면은 어떤 문학에서 느껴지는 리듬감 뭐라고 하지? 운율이라고 해. 운율, 리듬감이 있는 갈래라고 해서 운문 그리고 산문 요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 요거는 이분법에 해당이 돼. 그럼 소설이나 에세이, 교술갈래 이런 거는 산문에 해당되고 서정갈래는 운문에 해당이 되겠지. 그치?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사, 극, 교술 요런 친구들은 묶어서 산문으로 들어가고 산수유, 요 서정갈래 요거는 운문으로 들어간다. 조금만 추가를 더 하자면 서정갈래에는 시, 향가, 고대가요 요런 것들. 서사갈래는 예를 들어 소설, 한문소설, 현대소설 요런 것들. 극갈래는 아까 쌤이 말해준 거. 영화를 위해서 쓰였어요 하면 시나리오가 되고 영화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극을 해 이러면 희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나리오랑 희곡 요렇게 예시까지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학의 구분을 조금 크게 봐봤어. 너네 정말 조용하다. 쌤이 다른 학원에서는 남고를 맡고 있거든? 남고생들이랑은 조금 이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 차분해, 우리. 그치? 여학생들은 되게. 아닌가? 너네도 친해지면 막 투머치 토커 막 말 엄청 많니? 안 친해서 그래, 우리 지금? 아니야? 유일한 이고 여기 다 아이고? 아이야? 맞아? 아이야? 어, 어. 아, 진짜? 우리 약간 아이반인 거야, 그러면은? 완전 MBTI 최강 아이반이네. 아이동대전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사갈래 이해부터 오늘 들어가 볼게. 자, 서사갈래의 개념부터 보자.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 하면은 본인 교재를 보고 필기할 것만 쌤 칠판을 참고하세요. 서사갈래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소설 같은 거 허구잖아. 조금 다르게 말해서 구라잖아. 좀 고급지게 말하면 허구고 구라야. 픽션. 그치? 근데 완전 허구야. 완전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재밌어 할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 플러스 허구성이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인물, 사건 요런 거 통해서 형상화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서사갈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 사, 배, 인물, 사건, 배경 요렇게 세 가지는 꼭 잘 알아둬야 돼. 근데 배경 중에서도 시간적 배경이 있고 공간적 배경이 있잖아. 그래서 공간적 배경은 어디이고 시간적 배경 뭐 일제강점기 시대다 아니면 1970년대 산업화 시대다 이런 시간적 배경들까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소설의 이해를 조금 쭉 정리를 해놨거든. 요렇게 막 너무
어떻게 이걸 다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될 서사 갈래 그 중에서도 소설 작품을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머릿속에 조금 배경 지식으로 깔아두라고 여기다 교재에다가 써놓은 거야. 자, 소설은 아까 말했듯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허구적인 걸로 꾸며나간 산문 문학의 한 갈래기다. 산문에 밑줄 쳐주시고 운문이랑 비교해 주시기. 그래서 소설의 특징은 첫 번째는 허구성이야. 즉 픽션이라는 거지. 현실에서 소재를 가져오긴 하지만 어쨌든 상상력이 추가돼서 새롭게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소설의 허구성이 두드러지고, 두 번째는 진실성이야. 허구의 세계를 다루지만 인생의 참된 모습과 진리를 추구하는 진실이 담겨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는 산문성. 얘도 밑줄, 위에서도 밑줄 쳤지. 소설은 대화, 묘사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잖아. 그래서 산문 문학이다. 자, 옆에다가 운문 쓰고 운문이랑 잘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운문은 줄글로 나열해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쌤 뭐라 했어? 어떤 리듬감인데 시어의 어떤 표현이야?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해 운문에서는. 근데 산문에서는 줄글로 쭉 나열한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운문은 함축적. 얘는 왜 갑자기 꺼지니? 됐다. 미안해 얘들아, 갑자기 꺼져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사성이야. 서사성은 얘들아, 서사 갈래니까 서사성일 수도 있는데, 서사성이라는 말은 사실 시에서도 쓴다. 시의 성격이 어때? 시가 뭔가 이야기처럼 쭉 길어질 때 이 시의 성격은 서사적이야 이런 말 하잖아. 서사성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서사성을 가진다라는 것. 근데 이게 아무리 픽션이기는 하더라도 너무 말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갑자기 내가 눈 떠보니까 우주에 있어. 약간 이런 거. 뭔가 개연성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나사에 입사를 해서 우주 가기로 결정이 돼서 우주에 갔어. 이런 납득이 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개연성, 다섯 번째 개연성입니다. 얘는 개연성은 이야기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써줄래? 즉 납득이 가야 한다는 거. 요게 개연성. 그 다음 당연히 예술성이겠지. 모든 문학은 예술의 한 갈래이니까. 그래서 예술성도 있다는 점. 요렇게 소설의 특징을 조금 쭉 봤어. 요거는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조금 요것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만 노란 색깔 펜으로 체크를 해줄게. 일단 운문은 함축적이라는 것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서사랑 비교를 해서. 서사는 산문성을 가진다.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개연성을 위해서 인물 사건 배경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것. 요렇게 네모쳐준 거,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외워주시라. 다음 내려가 볼게요. 소설의 3요소. 지우개가 안 붙어 있었어. 자, 소설의 3요소 아까 뭐라고? 책 보지 말고 쌤 보고 말해. 뭐라고? 인물, 사건, 배경, 인사배 이렇게 외워. 알겠지? 소설의 3요소는 인사배야. 주제, 당연히 주제 있어야겠지. 그치? 소설에 주제 있어야 되고, 주제는 내가 뭘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의 중심 생각을 말해. 그 다음에 구성,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개를 할 건가. 짜임새. 얘들아 밑줄을 쳐볼래?
이 짜임새를 위해서 소설의 3요소 인사배가 필요한 거야. 짜임새 밑줄 치시고 요거 위에서 소설의 3요소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씩 봐볼게. 인물은 뭐야? 어떤 역할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지. 요 인물도 깊게 들어가면 막 주동인물, 반동인물 요런 거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있는데 뒤에 쌤이 다 수록해놨어. 다 나올 수가 있어서 선지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재밌어 근데 들어보면 알겠지? 자, 그리고 사건 당연히 있어야겠지. 대립, 충돌 발생한 문제 상황, 즉 사건이 있어야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사건 속에서 인물들이 막 갈등하고 화해하고 하는데 거기 일어나는 장소가 어딨니? 그리고 시간이 어딨니? 시간적 배경, 장소는 공간적 배경. 그래서 소설의 3요소 하면 인사배, 머리 버퍼링 없이 다다다닥 나와야 돼. 알겠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문체는 뭡니까? 그 사람의 특색. 말할 때 우리 어조나 이런 게 있잖아. 막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막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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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아, 네, 맞아요. 이런 애들이 있고. 작가가 그래서도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작가가 나타내는 문장의 특징을 우리는 문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됩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물부터 우리 하나하나 보자는 거야. 아까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주동 인물, 반동 인물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해하고 그 다음 암기 가볼게. 자, 우선은 성격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인가 입체적 인물인가로 나눌 거야. 처음에 엄청 착한 인물이었어. 근데 갑자기 내 남자친구랑 내 친구랑 바람이 났어. 갑자기 여기 눈에 점을 탁 찍고 흑화해버린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변해. 어때? 처음 착했던 인물이랑 성격이 바뀌었지? 그러면은 어때? 되게 입체적이지 않아? 확 특색이 드러나. 그래서 성격이 바뀌는 입체적 동그라미 치고 변화하는 밑줄 치고 요거를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 근데 평면적 인물은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평면적으로 흘러가는 인물을 우리가 평면적 인물이라고 해. 성격이 안 변하면 평면, 변하면 입체. 자, 그 다음에 성격 변화 여부 말고 그냥 성격에 따라서 전형적 인물인지 개성적 인물인지가 드러나거든. 전형적인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보편적 성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뭐 기성세대를 나타낸다 이런 거 있잖아. 기성세대를 나타내는 인물, 기성세대를 나타내는 전형적 인물 이런 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고 근데 기성세대들 속에서 되게 독특해. 다른 일반인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의 성격을 가지고 있네. 뭔가 변혁을 추구하려고 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개성이 있는 인물이잖아. 독자적인 성격을 보이는 인물을 우리가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역할에 따라서 요것 좀 중요하거든. 얘 별표. 역할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는데 주동인가 반동인가 라는 거거든. 자, 주동은 말 그대로 앞글자 따서 주인공인 거야.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주제를 구현하는 거. 홍길동 전에 홍길동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에 반하는 대립하는 인물인 거지. 갈등을 빚는다. 여기가 핵심. 그런 거지. 자, 쌤이 아까 예시를 든 거.
내 남자친구랑 내 친구랑 바람이 났어. 쌤이 주인공이지. 그러면 쌤이 주동인물. 만약에 쌤이 소설 속 주인공이야. 쌤이 주동인물. 그러면은 나랑 갈등을 빚는 바람난 내 친구는 반동인물. 요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주동, 반동, 평명이체 요렇게 요거는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인물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요것도 선지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 요거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야. 간접 제시는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해서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묘사한다. 요거는 간접 제시가 되겠지. 예를 들자면 직접 제시는 저 표독한 표정을 보아하니 뭐뭐인 듯했다. 이러면 어때? 인물의 특성, 표독하다는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줬지. 그치? 근데 간접 제시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표독한 거? 표독한 거는 되게 고집 있고 못되고 막 욕심 그득하고 이런 거잖아. 그럼 어떻게 제시할 것 같아? 너네라면 간접 제시는? 놀부가 흥부에 뺨을 때리면서 쌀 한 톨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요런 거? 이런 행동으로 이 표독함을 묘사하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간접 제시이다. 그 다음에 인물 봤으니까 우리 사건으로 좀 넘어갈게. 사건, 소설 속에서 인물들이 벌이는 구체적인 일로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 동그라미,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갈등이 있어야 재밌잖아, 얘들아. 모든 소설에는 갈등이 있겠지. 갈등 없이 평화롭게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소설이 있기는 한데 유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미를 못 느끼겠지. 갈등이 있고 갈등 해소의 단계가 있어야지 이게 소설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갈등 동그라미 쳐줄게.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 그 다음 발달 전개 위기 설정 결말. 발달 전개 위기 설정 결말 5단계. 이거 중학교 때부터 우리 맨날 배우지 않았어?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 자, 입으로 내뱉어 봐봐.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얘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발단이 되는가? 전개가 어떻게 되고 위기가 생겨나서 그 위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그 다음에 결말을 맺는 5단계의 구성. 알겠지? 그 다음에 요 구성은 너무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읽어보고 쌤은 요렇게 2개만 설명을 할게. 우선은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서 평면적 구성, 입체적 구성으로 나뉘어.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구성되는 거는 평면적 구성. 아까 평면적 인물 어땠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아. 사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면적으로 구성이 돼. 근데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연결되는 걸 우리가 입체적 구성이라고 해. 그럼 요 안에는 역순행적 구성 요런 게 있겠네. 과거가 먼저 제시되고 현재, 과거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예시로 하나만 적어도 역순행적 구성. 배경 바로 볼게. 배경은 작가가 설정한 환경이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그러면 심리나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예를 들어서 운수 좋은 날에서 너네 알지? 설렁탕 배웠었잖아. 중3 때. 운수 좋은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인력거리를 끌고 아내가 아프다는데도 여보 나가지 마요 하는데 돈 번다고 나갔다가 결국에는 설렁탕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설렁탕 사들고 왔는데 아내가 죽었어.
알지, 뭔지. 알아? 알아? 들어봤어? 요거. 그러면은 비가 추적추적 오는 요 배경은 작가가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설정한 환경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사실성 및 개연성을 부여한다. 인물의 성격과 태도, 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고 분위기 형성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분위기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도입을 합니다. 수빈이, 수빈이 오늘 좀 졸려? 피곤하지? 몇 시간 했어, 과학? 2시간? 힘내자. 알겠지? 화이팅. 자, 가볼게. 요거 작가 먼저 볼게. 박완서라는 작가인데 작품성, 대중성 모두 아우르면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사람. 자전거 도둑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 그리고 카메라 워커 우리가 배울 거고 엄마의 말뚝 요거 이렇게 엮어서 연계지문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줘. 엄마와 말뚝 요거 엮어서 나올 거고 외부 지문 대비 문제에도 쌤이 넣어놨고. 자, 제목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봐 줘야 되는데 제목이 카메라랑 워커다? 근데 카메라랑 워커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 있어? 크게 없어. 카메라랑 워커 왜 이렇게 했을까? 제목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 제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제를 먼저 조금 봐야 되는데 이 주제는 6.25 전쟁이 끝나고 이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의 좌절이랑 또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하는 비판적 소설이거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의미하는 바는 카메라 어때? 휴일에 카메라 들고 막 벚꽃 찍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때? 부유하고 되게 평화롭고 편안한 이런 안락한 삶이 상상이 되지 않아? 카메라 들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근데 워커는 뭐냐면 일할 때 신는 운동화잖아. 군화 같은 거. 워커 뭔지 알지? 그 쌤이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렇게 부츠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워커. 일할 때 신는 워커야. 얘는 노동 현장의 삶이랑 고단한 현실이랑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쌤이 긍정적인 시어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거고 앞으로 좀 부정적인 시어나 단어에는 이렇게 세모를 칠 거야. 그럼 카메라는 이 소설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단어에 해당이 되겠네. 그리고 워커는 치열한 노동 그리고 고단한 현실 힘든 하루 이런 거니까 세모 단어가 되겠네. 그래서 소설 들어가기 전에 요거 주제, 성깔, 제재, 객관 딱 2가지만 보고 바로 소설로 들어갈 거야. 출제 포인트는 소설 보고 와서 한번 정리할 거고. 자, 주제, 성깔, 주제, 제재, 성격 갈래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라고 한 거거든. 주제는 아까 말했듯이 6.25 전쟁이 끝났어. 그럼 그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 근데 결국 치유가 안 되고 내가 이 조카를 잘 키운 게 맞을까라는 혼란에 빠지거든. 6.25 전쟁으로 내 오빠 부부가 죽어. 그러면 그 오빠 부부가 남긴 자식, 즉 내 조카 누가 키워야 돼? 내가 키워야 돼. 걔를 키우면서 내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조금 비극 엔딩으로 끝나거든. 그럼 이 주인공이 되게 혼란에 빠지는 거야. 내가 쟤를 잘 키운 게 맞을까? 그러면 조카를 잘 키움으로써 상처가 치유됐어? 아니면 이 노력이 좌절됐어? 좌절됐지. 왜? 뭐 때문에?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산업화 시대였어. 산업화 시대 때는 인간을 자본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누구 소중한 유빈이 소중한 수빈이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자본 1, 자본 2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겠어? 노동자를 막 착취하고 노동자 소외가 생겨나고 그랬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그거를 훈이라는 조카의 진로랑 취업을 통해서 재료 삼았다라고 해서 제재는 재료야. 옆에 적어 놓으세요. 재료, 훈이의 진로와 취업을 재료 삼아서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했고, 자, 요 문제점을 드러내니까 당연히 성격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 고발도 써줄래? 현실 고발. 요런 성격을 띠고 있다. 완전 중장편, 긴 소설은 아니라서 단편 소설에 해당이 되고 현대 소설입니다. 특징은 엄청 많겠지만 주된 특징만 조금 가져오자면 세 개로 정리를 했어. 첫 번째, 소재의 상징적 의미야. 아까 위에서 제목에서부터 카메라는 뭘 상징해, 워커는 뭘 상징해 이랬었잖아. 그래서 상징적 의미 동그라미 요거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주인공의 시선, 나라는 사람이 나오거든. 나가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전개해. 요거는 우리 무슨 시점이라고 해? 나. 나가 나오면 일단 1인칭이야. 근데 나가 내 얘기를 하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 내가 누구 관찰하면서 서술해 가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건데, 요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옆에다가 나 써놓고, 나가 나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그러면 요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된다. 그 다음에 주인공의 시선에서 사건을 흐름에 따라서 전달한다.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다. 이러면 OX? X. 순행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된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적어도 순행적. 그 다음 쌤이 아까 뭐라 했어?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이라며. 당대 사회 현실 어땠냐면요. 사람을 자본 1, 2, 3로 봤으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해줄게 계속 희망 고문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써먹는 거야. 그럼 어때? 비정규직한테는 돈 많이 주고 복지해주고 이럴 필요 있어? 없잖아. 내 사람 아닌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회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되게 생생하게 묘사하거든.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해. 형상화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어떤 추상적인 거나 막연한 거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를 형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좀 보면은, 자, 아까 뭐라 했어? 누가 죽는다고? 오빠 부부가 죽어? 그러면 나랑 내 엄마는 조카인 훈이가 나올 거야. 훈이를 데리고 나무로 피란을 가. 먹을 거 찾기 위해서, 직장 구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 피란을 가. 그 다음에 훈이가 성장하면서 진로랑 취업 문제로 갈등을 겪거든. 갈등 밑줄. 무슨 갈등을 겪냐면, 너네도 고민이 많은 주제일 거야. 문과가지 이과가지? 요거. 문과니 vs 이과니. 훈이는 문과를 선택을 하거든. 근데 할머니랑 고모, 즉 나, 소설에서 나오는 나, 고모가 야 문과 가서 뭐하니? 에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문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과가 이과. 요걸로 갈등을 한다라는 거야. 너네는 뭐야? 문과야? 문과? 아직 못 정했어?
천천히 찾아봐. 아직 1학년이니까. 문과 가고 싶은 사람. 문과. 오케이. 문과와 이과로 갈등을 합니다. 모든 이 소설에서도 결말이 약간 새드 엔딩이라 했잖아, 쌤이. 뭐든 자기가 원하는 삶. 내가 잘하고 꾸준히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야. 훈이는 문과를 원했지만 고모랑 할머니는 이과를 원했어. 이 이유도 이따가 서술을 해줄게, 쌤이. 자, 그 다음에 위기. 자, 결국에는 훈이가 져. 알겠어요. 할머니랑 고모의 선택을 따를게요. 하고 취업을 막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이과 가면 취업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모 백으로 건설회사 측량 기사보 자리에 취직을 시키는데 측량 기사보가 뭔데요? 요거 공사장에서 어떤 길이를 재거나 도면 그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 보조해주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측량 기사보 자리에 취직을 해. 근데 훈이의 삶은 그다지 평온하지 않아. 막 노동에 찌들어서 힘들어 하다가 집에 와서 쓰러져서 자고 빨래도 제때 못하고 밥도 그냥 대충 때우고 집에 연락을 안 해, 훈이가. 그래서 강원도 그 공사 현장으로 훈이를 찾아가거든? 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찾아가는데 훈이 생활이 너무 고된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데 훈이가 네, 좋아요 하겠어? 아니요, 저 안 가요. 거절해. 그래서 고모가 혼자 돌아오면서 내가 잘 키운 게 맞나? 나의 방식이 옳았나? 하면서 굉장한 혼란을 느끼면서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요게 전체적인 구성이야. 오늘 이거를 완전 꼼꼼히 한번 봐볼 거야. 됐을까요? 됐어? 아, 그러면은 우리 넘겨볼래? 넘기면 뭐 서술자의 시점도 있고 상징적 의미도 있고 쌤이 시험 출제 포인트로 나올 만한 것들 학습 활동 종합해서 싹 다 정리를 해놨거든. 맥락에 따라서 감상하는 거 요거 진짜 많이 나와. 보기로 제시를 해서. 근데 요거는 작품을 먼저 보고 와야지 뭔가 이해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나가던가 아니면 오늘 시간이 되면 오늘 싹 작품 보고 와서 더 정리를 할 거고. 뒤로 쭉 넘겨주세요. 출제 포인트랑 OX랑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쭉 넘기시면 여기 교과서를 좀 수록을 해놨거든? 교과서 여기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필기를 하면서 가볼게. 자, 필기할 준비 됐나요? 필기할 게 좀 많을 거야. 볼펜을 좀 여러 색 있지? 너네 삼색 볼펜 쓰지? 여러 색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자, 얘들아, 이걸로 보기보다는 너네 필기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그냥 교재를 보시면 되고, 쌤이 요거 빔 끄고 판서를 쭉 해줄 테니까 따라와. 알겠지? 요거 학교에서 진도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 그럼 완전 처음 보는 글이겠네? 그치? 이거 완전 재밌어. 아, 아니야? 재밌어. 문법보다 재밌어. 알겠지? 얘들아, 잠깐만. 쌤 분필 한 번만 갈게. 재밌어 하니까 유빈이가 음? 뭐든지 문법보단 재밌다고? 문법보단 재밌어. 문법보다 훨 재밌어. 자, 우선은 우리 주제 성깔 아까 봤었잖아. 주제랑 제재, 성격, 갈래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 그 위쪽에다가 카메라 워커 위쪽에다가 주제 성깔 정리를 하고 갑니다. 일단 주제부터 봅니다. 주제 1번 주제 성깔 이렇게 써주시고 주제 정리할게요. 주제 뭐라고? 6.25 상처 치유됐어?
안 됐어. 치유되지 못한 6.25의 상처와 그리고 어떤 산업화 시대의 현실 비판이었어. 적어줄게. 요렇게 주제를 써주면은 너네가 질문을 한다? 쌤,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뭔데요? 고모가 오빠 아들 죽어서 키우잖아. 약간 그런 거야. 모성애를 느끼면서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조카한테 모성애를 느끼면서 내가 6.25 전쟁 때 그 끔찍하게 상처도 받고 오빠도 잃고 막 이랬어. 그치만 얘를 잘 키움으로써 얘를 성공시켜서 얘를 내가 잘 키웠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뭔가 내 상처가 치유될 거고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게 주제였고요. 제재는 뭐였어? 훈이의 진로, 앤드, 취업, 요게 재료가 될 거고 성격은 단편, 현대소설이었고 어머 미안해 얘들아. 갈래에다 요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갈래에 요렇게 써주시고 성격에다가 비판적 또 현실 고발적 또 교훈적까지도 끌어낼 수 있겠지. 요렇게 바꿔줘 얘들아. 성격의 비판적, 고발적, 갈래의 단편 현대 소설. 배경은 뭐랑 뭐로 나뉜다? 뭐랑 뭐? 시간과 공간. 자, 일단 시간은 아까 쌤이 언제라 했어? 1970년대야. 6.25 전쟁이 다 끝나고 아이 키우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가 도래. 1970년대에 우리가 경제가 우악 성장을 하잖아. 그치? 시간은 1970년대. 산업화 시대라고 써줘. 그 다음에 공간은 어디냐면은 훈이를 키우던 공간은 서울이야. 나무로 피란을 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서울. 근데 훈이는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강원도로 가. 요거까지 체크. 강원도로 취직.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주제 성격, 갈래, 배경, 특징은 굳이 안 적을게. 특징까지 적으면은 우리 손이 너무 아파요. 특징은 쌤이 뒤에다가 손필기로도 정리해놓고 앞에다가도 정리해놨어. 근데 쌤 손필기로 정리해놨는데 왜 이걸 또 적어요? 하는 이유가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적으면서 머릿속에 넣는 거랑 조금 다르기 때문이야. 자, 가볼게요. 카메라랑 워커. 자, 아까 제목의 상징 뭐였다? 카메라? 쌤 보고 말해줘. 카메라 뭐야? 카메라? 카메라? 수빈아, 카메라 뭐였어? 카메라가 상징하는 거 뭐였어? 그렇지. 풍족하고 여유로운 중산층의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제목 먼저 봐볼게. 두 번째는 제목의 의미를 좀 생각해줘야 돼. 들어가기 전에. 카메라. 너무 쓸 게 많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조된다라는 표시만 좀 확실히 해줘. 카메라랑 워커는 긍정시여
자꾸 시어래. 미안해. 시어가 아니고 긍정 단어, 부정 단어로 이렇게 대조의 화살표 해주세요. 카메라는 여유, 풍족, 워커는 고된 현실. 어때? 너네는 워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카메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어떤 것 같아? 아직 시험 기간이 아니라서 카메라야? 카메라야? 카메라? 쌤은 워커야! 진짜, 진짜 대박인 게. 쌤이 원래 엄청, 잠깐 딴 얘기 할게. 한 1분 정도만. 쌤이 원래 엄청 체력이 최강이야. 그래서 맨날 새벽 4시까지 그냥 너네 변형 문제 만들고 수업 준비하고 이러고 한 5시간? 자고 일어나면 멀쩡해. 근데 쌤이 오늘 아침에 잘 잤다 이러고 쌤이 저번 주에 말했잖아.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쌤은 항상 일어날 때 로또 1등, 로또 1등 이러고 일어나거든. 근데 오늘 딱 일어나서 로또 1등, 로또 1등 하다가 팍 쓰러진 거야. 이게 갑자기 삥 돌면서 깜깜해지면서 근데 앞에 놓여있던 접이식 식탁이 반으로 팍 뽀개진 거야. 너무 너무 아팠는데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로또 1등, 로또 1등 하다가 팍 쓰러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워커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난 되게 내가 체력이 좋으니까 나 되게 수업 준비하면서도 여유롭고 풍족해. 5시간만 자도 이거 쌉가능인데? 약간 이런 국어쌤이 쌉가능 이러면 안 되니까 쌉가능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오늘 워커임을 느꼈습니다. 한번 쓰러지고 나니 알겠더라. 밥 잘 먹자. 너네도 밥 잘 챙겨 먹어. 잠깐 딴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러면은 카메라 여유롭고 풍족한 삶은 누가 바라는 거야? 중산층의 삶? 고모가 훈이한테. 훈이가 잘 살길 바래서. 그래서 나가 훈이에게 바라는 삶으로 볼 수 있어. 그치만 현실은 어때? 나는 훈이가 카메라 들고 여유롭게 살길 바래서 이과로 전향시켰는데 훈이의 현실은 워커야. 고되고 여유도 없고 이래. 훈이가 실제로 겪는 현실이야.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까지 꼼꼼히 정리했다. 자, 이제 앞부분 줄거리 좀 빠르게 봐볼게요. 자, 나의 동그라미 쳐야지. 나의 동그라미 치시고, 오케이. 내가 내 얘기 전기하네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어. 나 동그라미 치고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6.25 전쟁으로 인해 오빠 부부를 잃어버려요.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의 나이에 갓난아기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됩니다.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요. 우리 피란을 가게 돼 엄마랑. 그래서 훈이에게 먹일 우유를 사기 위해 파란펜으로 쫙 밑줄 그어볼래? 요거는 피난을 가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지? 훈이를 위해서 훈이에게 먹을 우유를 사고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로 돌아가고자 피란을 가게 된 현실적 이유 이렇게 써놓게. 자, 남쪽으로 왔어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 근데 나는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여전히 조카 훈이를 친자식처럼 여기거든. 자, 훈이가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훈이의 삶에 깊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훈이가 사회 문제에 쭉 밑줄 쳐볼래? 사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 요거는 내가 전쟁을 겪잖아. 그럼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을 많이 겪었겠니? 그래서 내가 전쟁으로 인해서 갖게 된 소망인 거야. 훈이가 좀 안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데다가
내가 전쟁을 겪음으로 인해 훈이에게 바라게 된 소망, 안정성. 훈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전쟁을 겪음으로 인해서 확 느꼈겠지? 오케이. 여기다 하나만 추가해볼까? 전쟁,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전쟁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알 수가 있겠지? 내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요거까지 추가해줄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야. 그래서 훈이가 안정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자,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들 설명해 줄 거고 한 페이지 읽고 필기 쫙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중에야 알았다. 나랑 훈이가 갈등을 하게 됐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도 대놓고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서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에 문과를 가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자, 여기 중요하거든. 지금부터 읽는데 좀 펜이나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체크를 해봐.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벌어들일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쫙 형광펜을 쳐봐. 자, 요거 말이 조금 길고 어려워. 그치?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 자,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끊어볼래? 엄마 눈에는 이 문과 출신인 오빠가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현실적으로 경제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밑줄 쫙 친 데다가 쌤은 이렇게 묶어서 A라고 정리를 해둘게. 그리고 한쪽에다가 요 빈칸에다가 A의 해석 1번. 돈 한 푼 벌지 못했다는 점은 문과로서 경제적 무능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어. 근데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여기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봐봐, 전쟁이 끝나고 났으니까 되게 이념 대립이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도 좌파 우파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 사람들, 어른들. 그치? 이때도 어떤 이념이나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 이념 대립이. 근데 보통 지식인 계층들은 좌익을 따르는 현상이 많았거든. 좌익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좀 모두가 같이 잘 살고 같이 나눠야 돼. 요런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당대엔 많았어.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문과 계열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한테 잡혀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두 번째를 정리를 하자면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이유 거기.
하고 화살표 치고 어떠한 이념 대립에 휘말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이념 대립. 그러니까 그 6.25 전쟁 상태이거나 혹은 끝나갈 무렵이었던 거잖아. 그러면은 이 훈이의 아빠는 문과, 즉 지식인이었어. 공부를 하는 사람. 그러면 요 이념 대립에 휘말려 가지고 좌파를 조금 추종하거나 아니면은 사회주의를 이렇게 추종하면은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걸 추종해? 그러면 막 빨갱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빨갱이 막 척결해야 돼 이런 사회 분위기가 또 있었어. 이런 데에 휘말려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결론적으로 이 훈이의 할머니, 즉 어머니는 결론적으로 문과 혐오자였던 거지. 내 아들을 죽인 건 문과야. 문과만 안 갔어도 그냥 적당히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취업해서 살았을 텐데 내 아들이 문과를 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이념 대립에 휘말려서 죽게 된 거야 라는 게 이 할머니의 의견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문과가 훈이 아버지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훈이 할머니가. 그래서 요거 A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가 줘야 돼. 아, 엄마, 그럴 리 없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점 체크를 좀 해둬야겠지. 나도 훈이가 이과를 갔으면 좋겠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바로 일을 잡아버리라고 마음을 먹고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훈이 이과로 전과할래요, 전과할래요 했어. 훈이 의사 고려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훈이 의사 고려 X 필기도 해주시고. 자,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중언부언이라는데 중언부언은 한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래도 이과가 낫지. 아니 훈이야 그래도 이과가 낫지. 이렇게 중언부언 네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여기 밑줄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왜 쏘아봐? 본인 의견은 없어서 내 의견은 안 중요해? 내 인생인데? 왜 자꾸 고모의 가치관을 강요하세요, 나한테? 문과 가고 싶은데 갑자기 엄마가 생명공학과 가. 연구원이 딱이야, 너한테는. 알겠지? 생명공학과 가. 생명 원투 공부해, 지금. 사다 놓을 테니까. 어때? 싫지. 그래서 쏘아봤던 거야. 근데 요거를 행동을 통해서 훈이의 심리를 묘사를 하잖아. 훈이는 화가 잔뜩 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직접 제시가 될 텐데 쏘아봤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거기 밑줄 쫙 친 데다가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묘사했다라고 좀 정리를 해줄게.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묘사.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묘사하면 뭐라고? 간접 제시 잘했어. 행동으로 심리를 보여주네. 얘는 간접 제시. 쌤이 빨간 펜으로 쓴 이유는 표현법, 제시법 이어서 빨간색으로 썼고 해석 코멘트는 파란 펜으로 달게 쏘아본 이유는
가치관과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고 강요당했지. 그 밑줄 친 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요하는 나, 고모, 나에 대한 반항으로 훈이가 쏘아 본 거겠지? 계속 읽어볼게요.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은 요새 공장도 많이 생겨가지고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좀 보고 재산도 좀 불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여기서 확 드러나지. 나가 바라는 훈이의 삶. 체크해줄게. 큰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돈 모으고 예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재산도 늘리고 여기까지가 나가 바라는 훈이의 삶인 거야. 그러면서 문과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 드러낸다. 문과 가서 뭐하니? 그야 상대가 뭐냐면 상고 들어봤지 너네? 세무하고 회계하고 요런 거 상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 그거를 상업대학교 줄여서 상대라고 해. 체크를 해놔. 뒤에 아래 세무, 회계 등 상업 관련된 것을 배우는 대학교. 야, 상대나 법대로 잘 풀릴 수도 있지. 근데 응? 그게 쉽니? 까딱하단 응? 문학이나 철학하기가 꼭 알맞지. 아서라 아서. 아서라는 무슨 말일까? 아서라 아서. 쌤 제스처 봐봐. 아서라 아서 하지 말라고. 하지마 요런 뜻이거든. 그래서 아서라 아서 요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래 필기를 해둘게. 아서라 아서는 하지 말라. 아서라는 하지 말란데 요거를 줄여버려서 아서 하면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줄인 거야. 하지 말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살까?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돈은 왜 버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응?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서인데 내 이웃은 우거지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뱃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진 말이다 라면서 어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문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부분은 문과를 바라보는 나의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하잖아? 아유,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떡하든 너는 이 사회의 수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는 도맡아 헛봉 떨면서 앓는 소리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병폐가 뭐야? 병폐 아래 나와 있거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에 생긴 폐해, 즉 쉽게 너네 말로 해서 고인물이 되고 그 고인물이 썩어버리는 걸 병폐라고 해. 사회의 병폐는 도맡아서 허풍을 떨면서 그러니까 사회의 병풍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지식인을 말하는 거겠지? 괜히 그런 짓 좀 하지 마. 그랬더니 어때?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라고 하네. 그런 사람의 밑줄 좀 쳐볼래? 그런 사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 그런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뭐니? 그런 사람?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고모는 뭐라고 말해? 야, 사회에 순응해서 잘 살아가야지. 괜히 그렇게 허풍 떨면서 사회에 맞서고 대응하지 말라.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사회에 순응하지 않고 병폐를 비판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런 사람이란 사회에 순응하지 않고 병폐를 비판하던 사람. 훈이가 내 말에 중턱을 짜르며 푸듯이 불쑥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오빠를 어떻게 생각했던 건데 아우 쓸데없이 사회에 문제 제기해가지고 순응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거를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키고 만 것 같아서 더 그랬다. 난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근데 어때? 성적 떨어졌다 밑줄. 그러면서 공대가 막 한참 성수기 일대라. 우수한 지원자가 많이 몰려서 대학 입시에 번번이 납방을 하네. 여기도 밑줄. 그리고 재수도 싫어 해가지고 결국 삼류대학교, 유명하지 않은 삼류의 대학 토목과에 들어갔어. 이과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과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훈이를 볼 수 있겠네. 이과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러면서 훈이가 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방학,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요거 있잖아, 얘들아. 데모하고 1970년대 막 대학생들 데모하던 거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 요거를 어때?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다 라면서 막 줄줄이 쓰는 게 아니라 요약적으로 딱 데모, 휴교, 어수선했다, 조기방학 요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하잖아. 여기 좀 괄호를 쳐볼래?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부터 악순환의 연속이었다까지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괄호 친 거 작품의 시대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네. 요약적 제시가 핵심이야.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데모가 있을 때마다 어때? 야, 훈이야, 응? 그런데 휩쓸리면 안 돼. 타이르고, 걱정하고, 막 그래. 행여 그런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에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기술자처럼, 그렇게 살아.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요거 뭐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끊고 오로지 너 생활에만 관심을 가져 요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혹시 다른 사람들의 꿰매 빠져서 그런데 끼어들었다가 졸업 후 취직도 못하고 인생 망치기 십상이야. 꼭 너는 응? 공대 나와서 취업해서 안정된 생활을 살아야 해. 요렇게
뒷장 넘겨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색시 얻어서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은 같을 동자 써가지고 부인이랑 같이 나들이 가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카메라 메고 부인이랑 같이 야외로 놀러 나가. 그래서 재밌게 살아야 해. 계속 설교를 한 거지. 여기까지가 푸니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삶이지.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그리고 카메라는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상징적 소재였어. 중요한 상징적 소재. 여기 정리했었지? 여유롭고 풍족한 소재. 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를 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하고 경멸하듯이 나를 째려보고 이렇게 행동을 했대. 그럼 요것도 나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태도 아니야?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묘사했어?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묘사했어?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묘사한 거야. 그래서 훈이가 경멸하듯한 시선을 나를 쏘아보았다. 여기 부분 조금 가로쳐주고 행동을 통한 심리 묘사. 지금 훈이의 심리 그러면 어떤데? 동조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동조 안 하겠다고. 그래서 훈이의 심리까지 아래 적어줄게요. 동조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야? 부정적인 태도야? 부정적인 태도야. 훈이의 심리는 지금 동조 안 하겠다. 나의 의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서 그럼 어때? 막 이렇게 째려봐 나를. 그러면 괜히 민망해져가지고 딴 걸 보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나는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꽤나 줄기차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겨서 훈이한테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싶어서 카메라 사줄까?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는 말이 고모, 나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지긋지긋. 여기는 뭐야? 직접적으로 묘사했네. 본인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했어.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나 그런 거 생전 안 가지고 싶어. 라면서 내가 강요하는 삶의 방식에 어때?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네. 밑줄 쫙 쳐주시고 나가 강요하는 삶에 대한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군대를 갔지만 의가사 제대를 했어. 의가사 제대라는 거는 집안에 가장이나 뭐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거나 하면은 좀 빨리 제대를 할 수 있는 거를 의가사 제대라고 해.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취직이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대기업은커녕 가지도 못하고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어려워. 취업난이라고 하지. 그래서 취업난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 취업난 체크해주고.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아유 차라리 인문계 보낼걸. 인문계 문호 하면은 아래에 외부랑 교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거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인문계가 훨씬 더 취업에 수월한데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나를 원망하는 기색이 안 보이는 거였다.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시험을 수없이 보고 또 떨어지고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을 시키는 걸 보고 나는 얘 대학교 성적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여기도 밑줄 쫙 쳐야겠지 얘들아. 내가 계속해서 훈이에게 바라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잖아.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날 카메라 메고 쉬는 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지금. 내가 훈이에게 바라는 안정된 삶을. 체크해줄게. 계속 앞에서부터 언급하고 있지. 내가 훈이에게 바라는 삶 점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내가 훈이에게 바라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에 대해서. 취직 시험도 하고 보러 가고 하니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된 거야. 야, 보러 가 시험, 취직 시험. 말하기도 미안하고, 보러 가기도 미안하고. 이렇게 2년 동안 계속되는 낙방을 거쳐가지고요. 어느 날 훈이가 나한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니까, 교재비로 돈 좀 주세요라는 요구를 해왔대. 해외 취업의 길 밑줄 쳐볼까? 해외 취업은 어때? 지금 취업난이 심각하니까 요거를 해결하고자 훈이가 되게 제안을 한 거잖아. 그래서 취업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훈이의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해외 취업은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훈이의 노력. 근데 고모가 당연히 반대하겠지. 뭐? 나가서 산다고? 안 된다. 왜요, 고모? 돈이 아까워가지고 째째하게?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혼자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 그러세요? 훈이가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해.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는 딴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못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아연한 건 뭐야? 나 어이가 없네. 당황한 거야. 아연했다. 어휘 체크도 같이 잘 해줘야 돼. 뭐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이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 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가 저렇게 쟤를 열심히 키운 게 내 어머니, 할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담? 쟤가 잘 되고 쟤는 훈이를 말하겠지? 지가 잘 되고 잘 사는 거. 그게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 제가부터 얘들아.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거를 쭉 두 줄 밑줄 쳐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전쟁의 상처를 겪은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는 뭐야? 훈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 밑줄 친 데에다가 적을게. 첫 번째, 나가 전쟁의 상처를 겪은 인물이라는 것. 여기 보여? 수빈아? 보여? 보여? 잘 보여? 전쟁의 상처를 겪은 인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삶의 목표가 훈이였던 이유, 그리고 훈이 인생에 개입했던 이유가 뭐야? 제가 잘 되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의 삶의 목표이자 나가 훈이의 삶에 개입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겠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근데 알아줘 몰라줘 몰라줘. 나도 훈이를 바라보고 훈이도 나를 바라봤어. 시선이 강하게 부딪혔지만 나는 단절감, 여기 세모칠게. 단절감을 느꼈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훈이한테 전할 수 있어? 없어? 못 전해. 단절감을 느꼈어. 잘 체크를 해주고. 문득 이 녀석 치닥거리에, 그러니까 뒤치닥거리 했다는 거지. 구역질 같은 걸 느꼈으나 가까스로 평정을 유지하면서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맘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제인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꿔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정문과 뒷문은 뭘 의미합니까? 정문? 뒷문.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진짜 정문, 뒷문 의미하는 걸까? 정문은 뭐야? 야, 우리 그동안 너무 정문에만 집착했어. 어? 우리 후문을 조금 알아봐야겠다. 돈이 들더라도. 정문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취업 루트를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취업 루트, 취업 방안. 그러면 얘랑은 반대되게 후문은 뭐야? 공정하지는 않겠지. 아, 뒷돈 주는 것처럼 맞아. 뒷돈 주는 것처럼 부정한 방안이겠지. 공정하지 않은 방안이겠지. 불공정을 의미하겠지. 요런 것들을 앞문과 정문과 뒷문으로 비유를 했어. 맞아. 뒷돈 주는 거 생각하면 돼, 후문은.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녀석이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며 대들었다. 나는 대꾸도 안 했고 어머니는 곁에서 내가 그늘만하게 이렇게 천덜꾸러기가 될 줄 몰랐다면서 훌쩍였다. 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게. 왜냐면 너네 너무 힘든 것 같아, 지금. 맞아? 아니야? 계속 가도 돼? 난 계속 가도 되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판서 끝내고 필기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6시 36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46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